1801년 겨울 한 남자가 긴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로 불리던 정약용. 그의 손에는 붓과 먹 그리고 몇 권의 책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미래도 모두 빼앗긴 채 전라도 강진. 그곳에서 그는 18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끝이야. 저렇게 몰락하고 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역적의 동생이라는 낙인이 얼마나 무서운데. 평생 고개 들고 살지 못할 거야. 그런데 18년 후 유배에서 풀려난 정약용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500권이 넘는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유배지에서 그가 깨달은 단 한 가지 진리에 있었습니다. 입은 화와 복이 드나드는 문이다.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힘들 때마다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서운하면 바로 따지는 사람, 재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꺼내는 사람, 가정사를 숨김없이 공유하는 사람. 그들 중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 중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에서 품격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말을 아낍니다.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할 때 무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간 유배지에서 이것을 체득했습니다. 서운함을 토로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감정을 삼키고 그 무게로 역사에 남을 저작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삼킨 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힘이 되었고, 깊이가 되었고, 품격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정약용이 발견한 침묵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운할수록 왜 입을 닫아야 하는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어른의 5가지 기준, 상처 준 사람을 향한 가장 고결한 복수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도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방법.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약용과 함께 유배지 강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1년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신유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과 명예,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전라도 강진, 그곳에서 그는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인생의 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에게 강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에 있었습니다. 입은 화와 복이 드나드는 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몰락을 지켜봤고, 누군가는 동정했으며 누군가는 조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서운함을 토로할수록, 불평을 쏟아낼수록 자신의 처지는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체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쏟아내고 싶은 말들을 삼켰고, 그 삼킨 말들의 무게로 수백 권의 책을 썼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변명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오롯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능력 말입니다.
정약용은 18세기에 이미 이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잊혔지만 정약용의 이름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정약용이 남긴 관계의 지혜입니다. 서운할 때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어른의 기준, 상처 준 자를 향한 가장 고결한 복수법, 그리고 삼킨 말의 깊이가 어떻게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서운할수록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무게는 쏟아낸 양이 아니라 삼킨 순간에 결정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불평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운할 때 말을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첫째,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구나. 둘째,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건가? 이 두 생각은 동정이 아니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담은 거리두기로 연결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 중 어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과 에너지 소모로 설명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쏟아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듣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들으면 내 뇌도 슬픔을 느낍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뇌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이 사람을 피해야겠다는 본능적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글로 승화시켰습니다. 그가 쓴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저작들은 단순한 학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세상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 나는 내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운함을 삼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대신 그 에너지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의 규모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을 분류하는 잣대가 된다. 이 말은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개인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얼마를 버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와 갈등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몰락한 양반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침묵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때 사람들은 그를 의연한 학자로 기억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인데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양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사방에 토로하는 사람과 묵묵히 견디며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동료들은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전자는 저 사람은 힘들면 금방 무너지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후자는 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서운할수록, 힘들수록 입을 닫으라.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쏟아낸 말은 흩어지지만 삼킨 말은 당신 안에서 힘이 된다. 제2장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어른의 기준. 정약용은 스스로를 경계하고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는 신독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수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계선을 지키는 능력, 즉 다른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만만한 사람과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약용이 제시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침묵과 거절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모든 부탁에 즉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그래, 괜찮아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왜일까요? 즉답은 당신이 다른 우선순위가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언제든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가치의 하락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글을 써달라는 부탁, 가르침을 청하는 부탁,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들. 그는 모든 부탁에 즉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탁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가? 아니면 그냥 쉽게 얻으려는 것인가? 그 결과 그의 도움은 더 소중해졌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의 시간과 조언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희소성 원리입니다. 흔한 것은 값이 떨어지고 희소한 것은 값이 올라갑니다. 당신의 시간과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선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즉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해 볼게 일정 확인하고 알려줄게라고 말하는 것. 이 짧은 시간 확보가 당신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기준, 불편한 말에 웃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참 순하네, 너는 부탁을 못 거절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갑니다. 에이, 그런가요? 하면서요. 정약용은 이런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불편한 말에 웃는 것은 그 말을 인정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불편해하지 않네. 대신 정약용이 제시한 방법은 짧고 명확한 표시입니다. 웃지 않고 잠깐 침묵하는 것. 그렇게 보이시나요? 하고 짧게 되묻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언어적 경계선 설정이라고 합니다. 말로 직접 그런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표정과 침묵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승인의 신호이고 침묵은 거절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기준,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일이 너무 많고 집에도 일이 있고 사실은 요즘 컨디션도 안 좋아서 이렇게 긴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조언합니다. 거절의 긴 이유는 필요 없다고. 왜일까요? 긴 설명은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의 방식은 간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습니다. 끝. 이유를 묻는다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로 마무리.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거절입니다. 이유를 대지 않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자기 결정을 존중하라는 신호입니다. 나는 내 판단을 믿고 그것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기준, 돈과 시간을 쉽게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함부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글을 써달라고 하면 그는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배우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인지. 그의 제자들은 모두 진지한 학습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이 쉽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버려집니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겨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 이것들에 쉽게 응하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 혼자 있어도 괜찮은 힘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신독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 없이도 나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만만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합니다. 카톡에 답장이 안 오면 불안해하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쓸쓸해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정약용처럼 그 시간을 자기 성장에 씁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이런 모습은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당신은 나의 인생의 추가적인 기쁨이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천 년 역사의 성현들이 있었고 그가 쓰는 책 속에는 미래 세대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혼자였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이것이 만만하지 않은 어른의 5가지 기준입니다. 즉답하지 않기, 불편한 말에 웃지 않기, 거절에 긴 이유 대지 않기, 돈과 시간 함부로 내주지 않기, 혼자 있어도 괜찮은 힘 키우기.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처 준 자를 향한 가장 고결한 복수 화해하지 않고 이기는 법.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정약용이 남긴 교훈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대하는 4가지 원칙. 첫 번째, 먼저 손 내밀지 마라. 유배에서 풀려난 후 정약용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를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약함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권력 역학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계에서 먼저 연락하는 사람,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약한 위치에 놓입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겠네. 정약용은 이 심리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그리고 흥미롭게도 세월이 지나자 정말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의 학문이 인정받기 시작하자 과거 그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때 정약용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의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는 나눴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두 번째, 미워하는 에너지를 나를 위해 써라. 정약용이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천재성이나 근면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움의 에너지를 글쓰기로 전환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가족과 떨어지고 명예를 잃었으니까요.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것. 둘째, 그 분노를 자기 성장의 연료로 쓰는 것. 정약용은 둘째를 택했습니다. 그가 쓴 목민심서는 단순한 행정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함했지만 나는 후대의 올바른 정치의 기준을 남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쓴 경세유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그의 복수였습니다. 너희가 만든 시스템이 나를 망쳤지만 나는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도전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승화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건설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 프로이트가 정의한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창조의 원천으로 바꾸는 것. 요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쓰고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되나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합치면 엄청난 양입니다. 정약용은 그 에너지로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 사람 없이 잘 사는 것이 가장 강한 복수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정약용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늙어가고 역사 속에서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더 위대해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들은 전국에 퍼졌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서 찾기 힘들지만 정약용의 이름은 지금도 모든 한국 사람이 압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상대방이 원했던 것에 정반대로 사는 것. 그들이 당신의 몰락을 원했다면 당신은 번영하는 것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생존을 넘어선 번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트라우마 이후 심리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외상 후 성장입니다. 상처를 받은 후 그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것.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대성공이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의 발 아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 예의는 지키되 마음의 담장은 닫아라. 정약용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대할 때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나눴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정약용은 제3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것. 감정을 중립으로 유지하는 것.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상태. 미움도 일종의 연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화를 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일 뿐. 이것이 가장 고결한 복수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화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없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당신 인생의 조연으로 전락시키는 것.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에너지로 500권의 책을 썼다고. 그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변명하는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의 학문을 완성했다고.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정약용의 이름은 모든 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시간이 증명하는 복수, 역사가 판결하는 복수. 정약용은 재물의 규모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을 분류하는 잣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적인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SNS는 당신의 일상을 공유하라고 속삭입니다. 지인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며 당신의 속내를 캐려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정보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정약용이 제시한 인간관계의 침묵 방패술 4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 재산과 수입. 요즘 얼마나 버세요? 집값이 얼마예요? 보너스 많이 받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정약용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숫자를 흘리는 순간 당신은 2가지 중 하나로 분류된다고. 시기의 대상이거나 멸시의 대상. 많이 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은 여유 있네. 밥값 계산할 때 좀 더 내도 되겠어. 저 사람한테 돈 빌리면 되겠네.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됩니다. 당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적게 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은 힘들게 사는구나. 저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저 사람은 능력이 없나 봐. 동정 섞인 시선이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 관계를 변질시킵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답은 간단합니다.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마세요. 풍족하다고도 부족하다고도 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게 지내고 있다면 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됩니다. 재정 정보를 공유한 그룹과 공유하지 않은 그룹의 관계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그룹의 관계가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재정 정보는 자동으로 비교와 판단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역, 가정사. 가족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사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배우자가 승진했다. 또는 반대로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가정사가 밖으로 흘러나가면 찬바람이 되어 돌아온다고.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의 80%는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해요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안 될까? 당신의 자랑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소문으로 번져갑니다. 쟤네 요즘 잘 나가서 우쭐대더라. 하소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편이 술만 마셔요. 집에 돈도 안 갖다 줘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처음에는 동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저 사람 또 불평하네. 저 집은 답이 없나 봐. 당신의 하소연은 가족 전체의 이미지를 망칩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답은 이것입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한 문장으로 대화를 전환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마세요.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가족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집안을 꾸려가야 했고 자녀들은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외부에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소재로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역, 약점과 상처. 나 사실 우울증이 있어.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당했어. 나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약점을 공유하는 것은 친밀감을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상처를 나누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말합니다.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오늘 당신의 약점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내일은 그것을 무기로 쓸 수 있다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됩니다. 약점을 공유한 관계 중 약 40%는 나중에 그 정보가 역이용되는 경험을 합니다. 너 원래 우울증 있잖아. 그래서 또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너 과거에 그런 일 당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지. 당신의 약점은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할 때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정약용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내 약점이 무기가 되지 않게 삼키라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하지만 일상적인 관계에서 당신의 약점을 함부로 공유하지 마세요. 유배는 정약용에게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소재로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학문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책들은 고통에서 태어났지만 고통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승화시키는 것. 네 번째 영역, 과거의 실수. 나 젊었을 때 사업 실패했었어. 나 전 직장에서 잘리기도 했었어. 나 대학 때 되게 방황했었어. 과거의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시라고 배웠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해명할수록 더 선명하게 각인된다고. 실수에 대해 길게 설명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 실수만 기억한다고. 아니, 그게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당시 상황이. 이렇게 해명을 시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뇌는 그 실수에 집중합니다.
해명이 길어질수록 의심은 커집니다. 왜 저렇게 변명이 많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정약용이 제시한 답은 간결합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인정하되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유배라는 낙인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몰렸다고 사방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학문으로 증명했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 네 가지 영역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사를 물으면 가족 모두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약점을 말하고 싶을 때 삼키고 전문가를 찾으세요. 과거 실수가 언급되면 그런 시절도 있었지요. 정약용은 이것을 침묵의 방패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방어하는 것. 설명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품격을 지키는 것.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공유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삼킨 말의 깊이가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고. 쏟아낸 말은 흩어지지만 삼킨 말은 당신 안에서 무게가 된다고. 고독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 정약용이 강조한 신독. 스스로를 경계하고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는 이 개념은 단순한 도덕적 수양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현대적 의미로 정서적 자율성이며 혼자 있는 힘입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고독과 고립의 시간으로 견뎌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에게 이 시간은 축복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고독입니다. FOMOFE of missing out,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하고 카톡방이 조용하면 혹시 나만 빠진 건 아닌지 걱정하고 혼자 밥 먹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진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독의 첫 번째 의미,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지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만 바르게 행동합니다. 상사가 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이 보고 있으면 예의를 지키고, 친구들이 보고 있으면 멋진 척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고 나쁜 습관에 빠지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무도 그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을 피워도 술을 마셔도 자포자기해도 아무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고 규칙적으로 공부했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훈련 셀프 디서플런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감시나 보상 없이도 스스로 바른 행동을 유지하는 능력. 연구에 따르면 이 능력은 학업 성취, 경력 성공, 건강한 관계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입니다. 신독의 두 번째 의미, 고독을 생산적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 정약용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쓰는 에너지, 관계를 유지하느라 소모되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오롯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목민심서 48권, 경세유표 48권, 흠음신서 30권. 이 방대한 저작들은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의 산물입니다. 현대의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도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생각 주간 싱크 위크를 가집니다. 아무도 없는 오두막에 혼자 들어가 일주일 동안 책을 읽고 생각합니다. J. K. 롤링은 해리포터를 혼자 카페에 앉아 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산책하며 상대성 이론을 구상했습니다. 고독은 창조의 온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 없이 오롯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신독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신독의 세 번째 의미,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직에 연연할 필요도, 명예를 지킬 필요도, 사교 모임에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박탈감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구속하는 사슬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혼자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낭비라는 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중거틀 인터널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연구에 따르면 내적 중거틀이 강한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을 보입니다. 신독의 네 번째 의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 정약용에게는 동행이 있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수천 년 역사의 성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공자, 맹자, 주자. 그는 그들의 글을 읽으며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씨름하며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도 대화했습니다. 그가 쓰는 책들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후, 200년 후 그의 책을 읽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책을 읽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징적 불멸성 심발릭 이모텔리티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작품이나 사상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는 것. 이것은 가장 깊은 수준의 의미 창출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으세요.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세요.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당신의 시간을 투자한 무언가. 그것이 당신을 고독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신독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이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롯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라. 그것이 고독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결국 남는 것은 쏟아낸 말이 아니라 삼킨 말의 깊이다. 정약용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입은 화와 복이 드나드는 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약용이 남긴 침묵의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서운할수록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어른의 기준, 상처 준 자를 향한 고결한 복수법, 삼킨 말이 만드는 품격, 그리고 고독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독의 철학.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의 무게는 쏟아낸 양이 아니라 삼킨 순간에 결정된다. 현대 사회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더 많이 표현하라고, 더 많이 공유하라고, 더 많이 소통하라고.
SNS는 당신의 일상을 모두에게 보여주라고 부추깁니다. 자기계발서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조언합니다. 소통 전문가들은 침묵은 관계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진짜 소통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온다고. 진짜 관계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유하지 않을지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정약용이 18년 유배 기간 동안 삼킨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 분노, 서운함, 외로움. 그가 이 모든 감정을 사방에 토로했다면 어땠을까요? 동정은 받았겠지만 존경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로는 받았겠지만 역사에 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삼킨 말들의 무게로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킨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정적 한마디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 방금 하신 말씀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한 문장에는 정약용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것이 침묵의 힘과 말의 힘을 동시에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듣고 싶어 하고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싶어 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분류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공유되고 기록되는 디지털 시대에 침묵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당신이 오늘 SNS에 올린 글, 친구에게 털어놓은 고민, 동료에게 한 푸념, 이것들은 영원히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러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삼킨 말들은 그것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남아 당신 안에서 무게가 되고 깊이가 되고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모두 잊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이름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변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잘 포장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말을 삼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삼킨 말들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500권의 책을 쓴 대학자로 200년 후에도 존경받는 위인으로 오늘 하루 한번 실험해 보세요. 쏟아내고 싶은 말을 삼켜보세요.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는 대신 그 감정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누군가에게 불평하는 대신 그 에너지로 당신의 일에 집중해 보세요. 재산을 자랑하는 대신 감사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당신 주변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만만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함부로 부탁하던 사람들이 신중해질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쏟아내는 사람에서 말을 삼킬 줄 아는 사람으로, 감정을 노출하는 사람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만한 사람에서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약용이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의 무게는 쏟아낸 양이 아니라 삼킨 순간에 결정된다. 입은 화와 복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 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지킨다. 결국 남는 것은 쏟아낸 말이 아니라 삼킨 말의 깊이입니다. 당신이 오늘 삼킨 말들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